8.15 모니터 구독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 오건영 팀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잠깐 더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요. 신한 AI의 그 자본시장 분석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했습니다.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많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더 그 좋은 정보, 노하우들을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이슈가 뭐냐면 요즘 최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제 뭐 제가 그런 쪽에 뭐 이제 어떤 그 병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의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그런 형태의 전염병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2003년도에 사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발원을 했었던 신종플루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여름에는 이제 메르스가 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이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브라질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표면화되었었던 그런 이제 전염병 관련 이슈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스가 아마 가장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역도 중국이나 홍콩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당시를 좀 회상을 해보면 2003년도 사스가 이제 발원했었을 당시에 그 이제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제 기억에 600포인트를 하회를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스보다도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2002년도, 2003년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카드 버블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식회계 사건 비슷하게 이제 SK 글로벌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스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만큼 끌어내렸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안 좋았었을 때 사스가 얹혀줬었다. 이제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보시면은 이제 신종플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조금 좀 이제 낮은 정도 레벨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요건 기억을 하실 게 2008년도가 이제 2009년도 이제 그 봄 정도였거든요. 4, 5월 정도가 신종플루가 이슈가 많았을 때인데, 2008년도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유명한 금융위기죠. 그 이후에 빠른 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워낙 많이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회복하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땐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정도죠. 다만 이제 어떤 매크로 전반적인 이슈가 보다 좀 부각이 되는 것이지 사스라든지 아니면 신종플루라든지 요거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전염병 사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하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경제 상황에 어떻게 얹혀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요. 굳이 좀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게임 시작해가지고 멀쩡하면 잽 한두 대 맞아도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잽이 세게 들어오면 잽이 이제 세게 들어오거나 할 땐 그땐 조금 흔들리지만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회 정도 됐습니다. 10라운드 정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겠죠. 정신이 없는데 그때 잽을 맞으면 쓰러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 체력, 그러니까 그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런 잽이 툭 날아오게 되면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보시면 뭐 중국 증시가 막 8%씩 하루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지금 이제 무역 합의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연약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잽이 툭 들어와가지고 한번 휘청이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게 빠르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중국에서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끝날 때 미국은 중국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뭐냐면은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한테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가격이고 우리 중국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을 사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얼마만큼 강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가 딱 터지게 되면서 중국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중국 자체의 성장이 위축되는 것도 1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 문제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그런 상태에서 내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내수 소비가 위축돼 있는 데다가 미국하고 미중 무역 합의에서 미국의 물건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엔 소비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미중 무역 합의에서의 마찰음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분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길게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염병 이슈라는 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에서 이 전염병 이슈가 얹혀졌었을 때 충격을 주는 게 좀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시장의 펀더멘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중국의 어떤 소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트리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기름이 잘 가득 차 있는 방에 어떤 성냥개비에 불 붙인 그런 느낌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경제의 펀더멘탈에 보다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떤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뉴스를 보면 이번에 이제 춘절 네, 그렇습니다.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소비가 확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전체 인력 가운데 차지하는 소비 네, 비중이 그렇습니다. 높은데 이게 네. 죽어버려가지고 네. 기업들도 어렵고 뭐 전반적으로 네.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네. 또 연휴가 더 길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생산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3개월 몇 개월 더 지속이 되면 그때는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이것으로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런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제 2개월, 3개월로 더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거는 제가 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제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내지는 그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경제를 갖다 위축시키는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중국도 결국에는 내년에 집행해야 될 혹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재정 그 지출을 갖다가 상반기로 땡겨오면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성장의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걸 향후에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해서 받아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극단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전에 뭐 진짜 네. 상하이 지수가 네. 뭐 8% 가까이 막 폭락하고 네. 막 이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한국도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한국 주식 시장은 뭐 잘 버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상은 왜 이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흔들리게 됐었을 때는요. 결국에는 성장 자체가 위축이 될 거라는 그런 이슈가 되게 강해지게 되죠. 그럼 성장이 굉장히 희소해지는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냐면은 유동성 경기 부양책이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엔 성장이 약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돼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
조금이라도 성장이 워낙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성장에도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확 몰려갑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딱 봤었을 때 전 산업군 중에서 어디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가, 요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이 IT나 반도체 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T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쫙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국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강해질 것 같아, 돈이 많이 풀려 나올 것 같아, 보면은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거라는 그런 그 확률이요, 어제 보니까 이제 크게 올라가가지고 60%까지 올랐더라고요. 올해 6월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그럼 돈이 나올 텐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쏠릴까? 그러면 결국에는 약간이라도 성장을 하는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어라고 해서요. 코스피 중에서는 이제 IT 섹터의 반등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다우존스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통의 산업군들 있죠. 전통 제조업군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희소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에서의 이제 반등은 좀 세게 나왔다. 이건 이제 유동성의 효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네. 예전에 사스가 그랬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네. 전염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몇 개월 안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낙관론에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예상외로 모든 그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좀 더 확산이 커지거나 네. 확산되거나 더 그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네.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되면 달라지겠죠, 지금하고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번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 자체를 억누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성장이 중국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샘플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2016년도에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고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만약에 현실화됐었을 때는 그 투표가 만약 브렉시트가 찬성 쪽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것이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악재가 눈앞에 딱 보이는 경우에 그때 당시에 대응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페드나 아니면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 BOE거든요. 이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그 결국에는 브렉시트가 발언하는 그 영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 딱 발표가 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가를 보시면 이게 V턴이 나와요. 그때 당시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16년도 6월 24일이었거든요. 딱 V턴을 만들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상황 자체가 확산이 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는 거,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작용들, 경기 부양의 반작용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병이 퍼지는 질병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네. 정부들의 대책. 네, 그런 것도 이거에 좀 같이 보는 집중을 것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떤 경제 펀더멘탈 상황에서 이 질병이 일어났는가, 그걸 같이 좀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질병이라는 팩터, 원 팩터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현상이라는 컨텍스트나 멀티 팩터를 같이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네. 이제 경제 펀더멘털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에 한번 이제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특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뜨거웠는데 그렇죠. 11년 연속으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가 제 기억에 이제 금융위기 때 저점이 2009년도 3월 달에 나와요. 네. 그때 저점이 670포인트에서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3,100, 3,200 이렇게 밀어 올린 거거든요. 그때로 비교해 보면 약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강세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래프 보시면 그냥 딱 우상향으로 쭉 밀어 올려요. 참 대단한 강세장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 강세장의 관성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탈이 나는 게 없으면 주가는 오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별다른 탈이 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 그걸 사실은 작년에 우리는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러면은 탈이 안 나면 오르고 탈이 나더라도 돈이 풀리면서 오르면 그냥 어떤 결과든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가가 가장 싼 거다. 그럼 지금이라도 현금을 털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강세장의 마인드가 약간은 금융시장의 탐욕의 마인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좀 예상치 못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우리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리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재정 정책 쪽에 좀 저희는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감세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고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쓰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공급을 해주거나 이런 건 중앙은행이 씁니다.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각종 정책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거죠. 세금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감세를 하면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준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17년도 하반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던 게 법인세 감세,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의 화살을 딱 당겼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겁게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 감세, 그러니까 재정 정책까지 같이 풀었잖아요. 그럼 와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뭘 준비하냐면 대규모 소비세도 이제 감세를 한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좀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중산층에 대한 소비세 감세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어떤 국가든지 소득이 있어야지 지출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자금을 땡겨오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을 지출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결국엔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첫 번째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 부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세를 한다면서 증세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는 넌센스로 끝납니다. 그럼 뭐가 딱 하나 남냐면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와서 이렇게 빌려온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1조 달러 재정 적자를 넘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국채 발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다 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돌고 있는데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 쏟아지면서 채권을 주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가는 거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가만히 국채 발행을 안 했으면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회사채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경기 부양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정부가 쭉 빨아들여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돈의 그 캐파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국채 많이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땡겼잖아요. 근데 국채 발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요. 그럼 이슈가 뭐냐면 이자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자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이자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린 다음에 여기저기 썼습니다. 근데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낼 돈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서 이자를 메우는,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메우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게 되죠. 그럼 국채 발행이 과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자금을 더 많이 그렇죠. 땡겨오게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자금을 계속 대규모로 땡겨가면은 어딘가에선 자금의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아마 이제 조금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아마 뉴스에서 접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미국의 레포 시장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포 시장은 그냥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헤지펀드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려고 이 레포 시장에 가는 거죠. 초단기로 돈을 빌리려고 레포 시장에 급전 한번 땡겨볼래 하고 딱 나가면은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빌려주냐면 은행에서 대형 은행들이 여기 레포 시장에서 돈을 훅 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그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요. 그럼 은행이 갖고 있던 현금은 정부로 빨려 들어가고 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레포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레포 시장의 대형 은행들이 레포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줄 걸 그냥 정부한테 빌려줬다라고 국채를 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빌리던 애들이 돈이 막힌 거죠.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10%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게 작년도 9월,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앞뒤 다 자르고 보시면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돼. 재정 정책을 많이 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니까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선 돈이 부족해지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대형은행들은 아직도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레포 시장에서. 어디서 대출을 해주고 있냐면 페드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중앙은행에서 레포 시장에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레포 시장에 나와가지고 하루짜리로 계속 대출해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포 시장에 페드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 기사 타이틀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 빌려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단기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에서 빵꾸가 나고 이걸 페드가 간신히 메워주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 소비세 감세를 추가로 더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걸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국채 발행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간신히 페드가 막고 있는데 간신히 막아주고 있는데 더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자금 부족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과연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중장기 강세장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그 재정 정책이 생각보다 좀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워낙에 큰 부채 때문에 만약 그 칼날이 무뎌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선 더 많은 재정 정책, 더 많은 떡밥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FOMC라고 있습니다. 그 네. 페드가 그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자 내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페드는 각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해라는 그렇죠. 얘기죠. 금리를 인하해줘야 정부에서 돈을 보다 싼 금리에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를 좀 제기해 드렸고요. 그게 레포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포 시장이 자꾸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네. 심리적으로 모든 그 경제 주체들이 네. 이제 막 현금 수요에 대한 그 압박감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더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네.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하루나 아니면 7일이나 14일이나 굉장히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시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는데 하루짜리 대출을 받은 다음에 어디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내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7일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1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주식도 사고 뭐 어디 투자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그 자금을 공급받게 되면 이렇게 좀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없이 제가 그냥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레포 시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7일 후에 갚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7일 후에 갚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7일 후에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럼 7일이 되면 엄마한테 돈을, 아니 부모님한테 돈을 안 갚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냥 미안해요.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언제든지 자금을 땡길 수 있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7일 더 7일 더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7일로 대출을 받아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막 강세를 보이는 이런 장에서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의 탐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대형은행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근데 대형은행들의 자금줄이 막힌 거잖아요. 그랬더니 페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페드는 영원히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현금 쟁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죠. 돌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 주입을 계속 해주게 되니까 지금 이 돈이 계속 돌면서 자산 시장을 갖다가 쳐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의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이럴 때는 레포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네. 이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든가 네. 더 악화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정도로 그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각국의 정부들이 손쉬운 방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네. 자꾸 연장하려고 할 때 네,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라든가 네. 양적 완화라든가 네.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더 키우면서 쉽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 FRB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향후에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됐을 때는 페드가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1.5에서 1.75% 정도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면은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한 5번 정도, 대여섯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룸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살렸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걸 그냥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버블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일상적인 하락인 경우에는 금리를 한두 번, 3번 정도 낮추면 충분히 이 경기를 갖다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경기가 이렇게 높게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게 뚝 떨어질 때 얘가 충격을 안 받으려면 굉장히 두꺼운 쿠션을 깔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쿠션이라는 얘기는 한두 번의 금리 인하로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쿠션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옐런 의장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자산시장의 버블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서 얘들이 떨어졌을 땐 과연 그걸 메워줄 만한 그런 이제 정책의 룸이 존재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레벨이 얼마 정도지까지는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결국엔 이 자산 버블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자산 버블이 깨져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제 일본처럼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어떤 리스크를 겪을 수도 있죠. 다만 또 하나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교과서가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사전에 살걸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네. 트럼프 그 경험, 네. 비즈니스 경험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자체가 파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빚으로 사업을 아주 크게 받고 네. 망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빚으로 뭔가 사업을 확장시켰던 사람이라 네. 지금 현재도 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예, 도이치방크나 예,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상 네. 국가 경제에서도 빚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네. 빚내서 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빚을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기업가로서의 성향이 있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싼 값에 빚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돈의 값을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뜨겁게 과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요.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보통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기가 뜨거워지는 걸 방어하죠. 그래서 경기가 내려왔었을 때는 이렇게 쟁여놓은 돈으로, 쟁여놓은 세금을 지출을 하면서 경기에 하방을 받쳐주면서 밀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은데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국면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페드한테,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지금 굉장히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하해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반발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중앙은행하고 정부의 어떤 공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협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났었을 때는 아주 좀 하모니죠. 정책 조합의 하모니가 좀 깨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작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밀고 페드가 기준금리를 낮췄다면 올해는 트럼프는 미는데 이쪽에서 움직이질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긴장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트럼프의 입보다는 사실 그 연준 의장의 입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이 되는. 예,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은 똑같은 경기 부양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그 경제와 관련된 펀더멘탈을 흔들게 할 수 있는 이슈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이게 그 해결이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1월 중순에 미중 무역 협정 1단계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약간은 잠시 동안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앉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 이 부분이 과연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추가 협상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1차 협상에서는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너희들 농산물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그 외에 뭐 2년 동안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뭐 미국산 제품을 사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지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만약에 중국의 소비 경기가 꺾이게 됐었을 땐 이걸 이행하기에도 좀 버거운 부분이 그렇죠.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2단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 문제라든지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다뤄요. 근데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게 작년 8월이었고요. 작년 8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때 트리거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위로,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됐던 겁니다. 네. 7.02 위안이 딱 되면서 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강해지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시장이 흔들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날짜로 위안화 환율이요, 달러당 7.02 위안을 기록을 해요. 딱 그 날짜. 딱 그 날짜 환율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은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그 환율 조작국을 또 때려야 되는 문제가 만약 그때의 기준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 문제라든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보다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많은 해결이 된 게 거의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더 진행이 돼 갈수록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나타난 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중국 손을 봤으니까 다음은 유럽 차례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유럽한테 디지털세를 가지고 먼저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트럼프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이 이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길 기원한다. 단 우리 미국의 에너지를 사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서 에너지 독립을 이뤄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 이제 특히 독일이
러시아한테서 천연가스를 좀 많이 사오려는 플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시일가스라고 하죠. 천연가스가 넘쳐나거든요.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나마도 공급 과잉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사줄 수 있는 독일이라는 수요처가 다른 데서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유럽은 우리 미국산 에너지를 좀 사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라는 테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전쟁이 그냥 그 자체로서도 미중 무역전쟁의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로 확전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라는 게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눌려져 있지만 언제 고개를 더 들지 그리고 고개를 들 때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더 커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는 과도한 재정 적자가 문제라는 말씀을 첫 번째 좀 드렸죠.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얘기는 2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 20년짜리 빚을 20년 후에 갚아야겠죠. 20년 후에 새로운 후손이 갚아야 될 겁니다. 그 세대를 사는 사람이 갚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후대의 돈을 땡겨다 미래의 돈을 땡겨다가 미래의 세수를 땡겨다 지금 질러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재밌게 놀기 위해서 좋은 데서 밥을 먹기 위해서 미래의 저축을 끌어다가 지금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부를 미국이 빼앗아 와가지고 지금 쓰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의 자금을 가져오고 다른 나라의 자금을 가져오는 시공을 초월해서 부를 땡겨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발전을 하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 세대까지는 저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세대를 사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를 미국에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특히 부를 빼앗기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니까 중국의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이 그 주인공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더욱더 성장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이라는 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머징 국가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어떤 경기를 갖다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 두 번째는 미국의 무역 전쟁,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는 공이 어떤 걸 만드냐면은 전 세계적인 성장의 위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위축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이 강해지거나 경기가 좋으려면 성장이 위축되더라도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가주면 됩니다. 그게 지난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미국의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을 걱정을 해서 미국 경기를 흔들어 놓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 FRB가 페드가 금리를 3차례 인하하면서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둔화를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기 둔화가 미국을 흔들어 놓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봐 사전에 금리를 낮춰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이런 위기를 갖다가 막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기라는 게 그런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타나가지고 미국 경기를 흔들어 놓을까봐 선제적으로 페드가 나서서 금리 인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럼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럼 페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페드 인사들이 지난해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다들 뭐라고 하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추가 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상당한 경기의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상당한 경기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뭐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악영향이 나타나서 시장이 흔들리는 걸 확인을 하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 페드라는 그런 든든한 구원군의 스탠스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바뀌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재정적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머징 국가들의 흔들림, 얘네들의 성장 둔화, 요게 요 세 가지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페드가 돈을 풀어주는 건데, 페드도 스탠스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요, 좀 방관자적이다, 내지는 약간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2단계가 네,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협상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는 상대의 어려운 환경이 사실은 절호의 공격 찬스잖아요. 아, 예. 미국에서 정말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엄청 압박하면서 얻어낼 네. 걸 다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 네. 중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뭐냐면 다른 나라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조의 그 어떤 로직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적어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 하나가 죽어서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아예 망해버려서 중국의 외환위기가 찾아온다, 그 중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그럼 미국 경제에 좋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전 세계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4분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9년도 작년도 1월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의 바닥을 만들어냈던 뉴스가 뭐였냐면, 애플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업인 애플이 중국에서의 사업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해요. 아이폰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게 애플 주식시장을 그날 하루에 5%, 7% 밀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경제, 그 거대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좋은 일인가?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음모론이나 아니면 결정론처럼 미국은 중국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글쎄요, 아마 상당히 큰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뭐 유럽 위기 때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 결국에는 그리스 하나 흔들리는 걸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렀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5년도에도 중국 경제가 한번 휘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뭐 1000포인트씩 빠지고 그랬었어요.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고요. 작년도 8월에도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그냥 쉴 새 없이 3% 빠졌던 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 세계 경제 체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죽는 걸 갖다가 방조하거나 아니면 유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미중 무역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할 것이다, 그렇게 시나리오로 나아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공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좋은 명분을 얻고자 이런 부분에 보다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네. 세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유럽과 손을 잡고 네. 뭐 한국과 손을 네, 잡고 네,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러저런 동맹을 이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트럼프는 유럽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과연 이 중국의 전략이, 물론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수위 조절이 되고 있지만 네. EU와 중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그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이슈는 사실은 2012년, 13년에 굉장히 좀 본격화됐었던 그런 그래요? 내용들이에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슈가 이제 중국 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 도광양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검의 어떤 광선을 숨기는 거죠. 이러면서 상대가 워낙 우리보다 강하니까, 미국이라는 상대가 워낙 우리보다 강하니까 검기를 숨기면서 최대한 이제 나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013년, 14년이 되면서 그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2014년에 중국몽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안화 절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대1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가 4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게 돈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을까? 이것보다는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때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잉 공급이 엄청났어요. 철강의 과잉 공급이 워낙 심하니까, 물론 지금도 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누군가한테 철강을 팔면 될 텐데 철강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유럽을 잇는 거대한 철로를 건설해 보면 어떨까? 그럼 철로만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 이제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 시멘트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철로를 넣는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넣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1대1로라는 건 뭐냐면은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중국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로, 그 다음에 정화의 남해원정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따라서 당나라 때 중국에서부터 해상로를 따라가지고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로, 요 두 가지를 갖다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냥 단순히 해상로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요 지점에다가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해오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루트까지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마다 미군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칼을 딱 드러내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 물론 음모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당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게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국 위안화가 절상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몽 하에서는. 그럼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절상이 되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그 달러보다 위안화가 강합니다. 그럼 중국 위안화면요,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올킬하면서 가장 강한 거죠. 그럼 우와 박수 이게 아니라, 그럼 중국 수출은 어떨까요? 어려워지겠네요. 정말 어렵겠죠. 내수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국도 경기 부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수가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중국 경제가 한번 제대로 휘청했던 적이 있죠.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중국몽이 한번 흔들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에다 이렇게 중국이 차관을 빌려주면서 경기 부양, 이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나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대1로에서 다양한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뭐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고. 예, 뭐 손해보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저 태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이 그때처럼 안정적인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퍼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게 안 되게 되면 1대1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의 패권 싸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엔 패권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슈다라고,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제 아까 트럼프가 유럽 시장, 네. EU에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경제적이 됐든 뭐 군사적이 됐든 이제 뭔가를 자꾸 그 네. 미국의 그 지원을 자꾸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네. 부담을 더 늘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기술 패권 전쟁은 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건 EU밖에 없다. 유럽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EU를 중국이 어느 정도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EU를 누르려고 하는 게, 사실은 EU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의 기술력에 가장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이제 뭐 그거는 저도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의 기술의 어떤 총체적인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결국에는 제조 2025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네. 그 중국몽하고 같이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 2025인데 중국의 굴뚝산업만으로 성장을 하려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데 걸려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결국엔 제조업으로 먹고 산 건데 인건비가 올라오면 제조업이라는 게 다른 나라 대비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조선업이 성세했다가 우리나라한테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좋아졌다가 임금 인상이 되니까 중국한테 흔들리게 되고 이런 형태의 그 루트를 그대로 중국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임금도 인상되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조 2025에다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그런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반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특허 건수나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대한 특허 건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별로 없고 별거 없고 이제 유럽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이렇게 분야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 트럼프는 네. 왜 그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싸움도 사실 버겁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국은 미국을 고립하면서 다른 데하고 자꾸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전략이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한국도 때리고 네. 뭐 일본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네. 막 때리면서 미국의 이익만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행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네. 네. 이유가 뭐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미국은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도 존재하고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조적 무역 흑자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웬만하면 무역 흑자를 내왔거든요. 구조적인 무역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웬만하면 흑자나고 우리가 사들이는 것보다는 물건을 많이 판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서 우리는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무역 흑자를 계속 꾸준하게 내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나라들 입장에서 그래서 경제가 달러가 모자라고 굉장히 힘든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지금 웬만한 나라한테 다 적자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들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하고도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나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게 되고 그럼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이제 제가 100달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 이제 물건을 사면서 100달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더 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표님한테 100달러를 빌려요. 채권을 발행하고 100달러를 빌려요. 네. 또 이걸로 이제 대표님이 물건을 또 사오고 또 빌리고 하면 되겠죠.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한테 돈을 많이 빌려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재정 적자 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역 적자하고도 만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크다는 건 그만큼 적자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나라한테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국의 소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소비를 안 하려면 경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쿨다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적자 재정 운영을 흑자 재정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증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위축을 시키면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혀 그걸 원하지 않죠. 근데 무역 적자는 심한데 결국에는 긴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를 하면 되죠. 전화를 해서 시진핑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물건 파냐고. 너희들이 우리 물건 사면 되지 않겠냐고. 한국에도 전화를 하죠. 미국한테 흑자를 내는 나라들 하나하나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찐짜 붙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 흑자국들 하나하나 손을 봐주는
예, 그런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럽에게도 EU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너네 우리한테서 돈 가져가잖아, 벌어가잖아,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내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 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그 불안 요인들이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네.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유국들의 이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국제 유가가 이제 이번에 올해 초에 이란 사태 이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제 기억에 65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금 배럴당 5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5에서 14달러가 떨어졌으면 약 2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럼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추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흔들리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어서 흔들린다. 이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다라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시장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원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력이 마치 밑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셰일 오일이라는 거를 이제 2005년도 이후에 좀 번성을 시키면서 원유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펙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대표적인 산유국이거든요. 이쪽도 원유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도 원유 공급을 늘리면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라는 3대 주체가 엄청나게 원유 공급을 늘리고 있는 구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사우디나 러시아 둘 중에 하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2년 전에 그게 뒤집어졌어요. 미국이 원유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유 공급을 셋이 동시에 늘리게 되면 유가가 폭락을 할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6년도 2월 달을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였던 게 26달러까지 빠져요. 그랬더니 사우디의 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뭐 국제 유가가 뭐 배럴당 80불이다. 이 정도 이제 가격을 예상을 하고 원유를 팔아서 받은 재정으로 이걸로 경기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 정책을 쓰는 건데 유가가 배럴당 26불까지 폭락을 하면 사우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사우디나 러시아, 결국엔 쫄리는 쪽은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미국은 계속해서 펑펑 퍼붓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원유 감산 공조를 하는 거죠.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 공급을 줄이고 미국은 늘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한꺼번에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줄이고 누군가는 늘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유의 공급 자체 그래도 조금 좀 그 제한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화가 나는 게 결국 이제 저하고 이제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셋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사우디, 러시아인데 이 둘은 열심히 해가지고 감산해가지고 유가 떠받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증산하면서 저희들 시장까지 빼서요. 그럼 마음에 당연히 안 들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엔 사우디는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원래 이게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러시아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감산 공조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에는 미국에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산유국의 부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감산 공조를 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시장은요. 이 감산 공조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런 시장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딱 터지면은 결국엔 유가가 훅 주저앉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유가가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게 됐었을 때는 조금 이제 두렵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 셰일 기업이라는 게 저도 그쪽 에너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서도 나오지만은 셰일 오일이라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하고 좀 달라서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원유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가스가 있을지 정확한 추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원유의 50%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일들도 왕왕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빚을 내 가지고 그 원유 채굴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원유 채굴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들이 셰일 투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유가가 하락하면 어떨까요? 간신히 퍼낸 원유 가격도 싸면 너무 저렴하면
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크 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낮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채들, 그런 시장의 어떤 신용 리스크 쪽으로도 좀 붉어질 가능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성장 불안, 이걸 설명해 드렸고, 이걸 막아주기 위해 페드가 존재하는데 페드가 작년하고 달리 좀 심드렁하다?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방관자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5번째는 유가가 오히려 하락할 위험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유가 하락하고 맞물려서 저신용 등급의 채권들, 이런 쪽의 신용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건가요? 하이힐드 채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권형 회사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국채가 있고 삼성전자 채권이 있고 주식회사 권형의 채권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한 2%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가가 이제 1년 동안 돈을 빌릴 때 2% 금리를 받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빌릴 땐 그럼 얼마 정도 이자를 내야 되나? 2%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아무래도 기업이 국가보다 조금 불안할 테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반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어떤 컨셉추얼리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2%로 국가가 돈을 빌렸는데 삼성전자는 거기 1% 얹어가지고 3%의 돈을 빌립니다. 그럼 주식회사 권형은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가 일단 국채금리죠. 그럼 주식회사 권형도 삼성처럼 1%의 돈을 빌릴 수 있냐? 그렇게 못하거든요. 한 10%는 붙여야지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금리를 높게 불러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하이힐드,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12%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신용등급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근데 만약에 에너지 기업들이 흔들려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지면 야, 저쪽에 돈 빌려주면 물릴 수가 있어. 그럼 돈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럼 하이힐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이자를 줄게, 20% 줄게, 제발 빌려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연결이 되냐면 가뜩이나 힘든 하이힐드 기업들이 재무 리스크가 더 안 좋아지는, 재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치달을 수 있겠죠.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네,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200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여러 채권들을 좋은 채권과 네, CDO 뭐 이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거죠. CDO로 예. 해가지고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와 비슷하게 기업 부채 채권을 가지고 예. 역시 그렇게 섞은 CLO, CLO, 예, CLO가 CLO에 있습니다.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언젠가는 가시화되면은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회사채 시장이 만약에 크게 흔들리게 됐을 땐 이 CLO 시장에 되게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CDO라는 거는 모기지 채권을 모아가지고 이제 풀링을 해서 만든 채권이 이제 CDO라고 보는 거고요. CLO는 이제 기업 대출 채권들 모아가지고 풀링해서 만든 게 이런 채권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모기지 채권 하나하나가 다 불안해지면서 시장이 위축이 된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기업들로 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갑니다. 기업이 돈 구하기가 그렇게 지금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만약에 기업이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딱 펼쳐지잖아요. 그럼 기업 채권들 하나하나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걸 풀링해서 만든 CLO라는 채권 자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하이힐드 채권 쪽을 흔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게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이 흔들리면서 기업 채권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 말씀해 주셨던 CLO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CLO 채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저금리라는 걸 현재 상식화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건데, 어느 순간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네. 저금리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네. 이 좀비 기업들이 더 이상 생존하지를 네,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 분이 있고, 네. 정부도 모든 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금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네, 저는 후자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고 레포 시장에 들어가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놔뒀다가는 시장이 큰일 나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 회사채 관련된 문제는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 다 흔들릴 때 2018년도 12월에 그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 전체에서 채권 발행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딱 그 얘기 듣고서 파월 의장이 19년도 1월 달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멈춰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은 그냥 뭐랄까요? 조금 좀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마음하고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자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너무 방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한두 번씩 갈구거나 아니면 줬던 사탕 뺏거나 이런 건 하겠지만 애가 너무 자지러지고 너무 힘들어하면은 당연히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결국 파국으로 간다. 파국으로 가면 진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오 팀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지금 세계 전반에 걸쳐져 있는 몇 가지 상황들만 짚어봐도 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펀더멘털 위에 서 있는가, 네. 그렇죠? 네. 이거 정말 하나만 삐끗해도 모든 네. 게 무너지는 네. 유동성이라는 쿠션이 밑에 있는 거죠. 예. 거대한 쿠션이. 예. 참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담당자들 그 뭐 연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책임감이랄까 그 심리적 압박감도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얼뜻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사실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나스닥 시장이 계속 상승세로 올라갔잖아요. 네, 미국 네, 주식 네. 시장이. 네. 앞으로도 더 계속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지금 요즘 이런 말씀하신 몇 가지 이런 불안 요소들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네.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뭐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제 연약한 펀더멘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가 이렇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펀더멘탈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높아진 주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은 주가면은 풍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늘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페드 의장도 이제 파월 의장도 그 FOMC에서 참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은 것 같다.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이런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이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기인해서 상승한 바가 굉장히 컸다면 이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지금 현재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흔들리는 국면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러한 때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금을 자산에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크로 전체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시장 전체가 흔들렸었을 때는 금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한 보험적인 자산에 대한 포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아이러니하겠지만은 또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달러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하시는 것도 위기가 찾아왔을 땐 달러가 툭툭 튀어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포트폴리오에다가 달러 자산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방어 라인을 같이 구축하기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 가격도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쉴 새 없이 오른다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렸었을 때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 완화 같은 게 제대로 나왔을 때 금 가격이 2011년에 제 기억에 1900불을 온스당 1900불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1,600불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양적 완화도 결국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금 가격이 아마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다가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 흔들렸었을 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쳐올릴 수 있는 자산, 그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환율도 이제 앞으로 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달러 보유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제 뭐 환율의 어떤 환율이 뭐 추세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달러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달러를 좀 달마다 조금씩 사셔가지고 달러 가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달러 가치 툭툭 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씩 위험 자산 쪽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예. 오랜만에 또 우리 오 팀장님 모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니까 역시 좀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좋은 느낌. 도움이 되셨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